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최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적인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AI와 데이터 플랫폼 측면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그 기술 트렌드를 먼저 살펴보고 그 플랫폼의 변화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적용이 돼서 실제 그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의 변화를 얘기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분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고 느끼시고 있는 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 모든 분들이 재택근무는 불가능하다라고 많이 여기시고 계셨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모든 많은 IT 관련된 분들은 재택근무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벌써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많은 세대들 그리고 많은 어떤 업무하시는 분들도 어느 업종에서 일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IT 기술을 통해서 변함없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양분화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사진처럼 재택근무들을 급격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현재 우리 기술 요소들,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들이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다 습득해서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처음에 얼리어답터들이 급격하게 사용하지만 이제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 다 기존의 피처폰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이제 수년이 걸리게 되겠죠. 모든 기술들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는데 그 기술이 시장에 선보이고 얼리어답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파되는 일련의 과정이 이 보시는 그래프처럼 빨간색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기술 트렌드들을 더 고민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접목해 나가는 것이 내 경쟁력 혹은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트렌드들을 지금 앞부분에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보면 지금 이 장표는 딜로이트가 13년간의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정리한 장표인데요. 이 딜로이트의 장표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다른 어떤 회사들을 보다 굉장히 좀 앞서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2년에 무려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2012년. 그러니까 그게 요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용어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앞서서 예측을 하고 있었었고요. 2014년에 지금 데브옵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데브옵스도 불과 한 2, 3년 전부터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려고 하고 실제 적용하고 있었던 시점이지 2014년이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AR, VR, MR에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예측을 연도별로 하고 있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서 한 축이 되었던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보안 쓰임도 역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접목되고 있는 중인데 그 보급에 있어서 인더스트리 시나리오와 엮여진, 그래서 매니팩처링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제조 산업 혹은 리테일 산업 이런 식으로 그곳에서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그 시나리오에 매핑한 서비스들로 준비되는 버티컬 시나리오로 풀어낸 클라우드가 이제 올해 화두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좀 IT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해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하이퍼 사이클을 보면 매년 여름에 이제 가트너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2022년은 그러니까 올 8월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발표가 없었고,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발표된 것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이 소셜 디스턴싱에 관련된
기술이 이제 굉장히 이 앞에 급작스럽게 올라간, 그래서 이 하이프 사이클의 정점에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요소들이 급격하게 접목되고 있었고, 그 외에 어떤 설명 가능한 AI, 그리고 어떤 책임 있는 AI에 대한 얘기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패브릭,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또 얘기 드릴 텐데, 그게 2020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으면서, 이게 2021년으로 가도 이제 데이터 패브릭 얘기는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는 가장 이 하이프 사이클의 정점으로 뜨거웠던 얘기는, 이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지금 이 이더리움의 그 디지털 자산을 엮어서 어떤 새로운 유일한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낸 NFT가 지금 가장 정점에 놓여져 있고, 지금 작년에도 나왔지만 이어져서 데이터 패브릭이 역시 그 상단에 놓여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AI에 관련된 것들, 그것도 이제 AI를 개발 환경과 엮여서 개발 생산성을 올려내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 도구, 개발 환경들의 AI가 접목되는 그 과정들을 좀 잠시 살펴보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장표에서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온 부분들은 스크립트로 자동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그 초록색이라고 할까요? 옥색으로 나와 있는 그 표현된 부분은 그 AI를 써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뭔가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파란색 부분은 이제 꼭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채워져야 될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 이전과 비교해 보면 스크립트로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그 자동화가 지금 코딩과 테스팅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AI와 접목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사람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거는 그 최종 사용자의 그 엔드 유저의 그 니즈, 어떤 요구사항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를 그거를 판별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매니징하는 역량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여전히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점점 더 머신러닝으로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앞서 두 장표에서 잠깐 데이터 패브릭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실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온프라미스 환경과 클라우드인 경우에도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은 A사를 쓰고 있고, 혹은 제조와 관련된 그 커스터머 보이스를 듣는 거는 또 다른 형태는 B를 쓰고 있고, 회사의 ERP나 CRM은 또 다른 C를 쓰고 있다. 이게 ABC를 쓴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통합적으로 엮어내고, 그거와 관련된 그 프로세스 레이어를 어떻게 자유롭게 엮어낼 것인가. 그래서 메타 정보와 함께 그것들을 잘 관장할 수 있게 하는 그 플랫폼 레이어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현재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영역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키 테크놀로지 영역 중에 하이퍼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초자동화라고 할까요? 그리고 AI 엔지니어링, 지금 제가 잠깐 앞서서도 설명드렸었지만, 그리고 오토노믹 시스템,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AI, 그러니까 음성이나 비디오 혹은 이미지 이런 거를 AI로 형성해내는 그런 기술, 딥페이크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AI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의 어떤 통합성, 그리고 AI에 관련된 것들이 지속적인 어떤 키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지고 그 4분면을 나눠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이네이블러는 비즈니스 이네이블러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술이 비즈니스 시나리오와 접목돼서 어떤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중에 이 원에서 중심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접목이 적용되고 필요한 요소들이고, 바깥에 있는 것일수록 앞으로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이제 적용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이네이블러의 중심에 있는 걸 보면 그 로우 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약자로 그냥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로우 코드, 노 코드도 하나의 트렌드 영역인데 이제 그 부분도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AI가 서버 단, 클라우드 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트레이닝을 통해서 생성된 모델을 그 엣지 단으로 디플로이해서 그 약간의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는 엣지 단에서 그 모델을 실행하면서 간단한 AI를 직접적으로 그 종단에서 구현해내는 그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영역, 그리고 많이 접목돼서 활용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언급하지 않은 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영역과 그 이 기술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술과 어떻게 보면 사람 프로세스가 소통하는 방법을 좀 더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들이 놓여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좀 AI에 관련돼서 살펴본다면 클라우드에 많은 AI 관련된 워크로드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AI 관련된 플랫폼들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수고와 노력을 덜 수 있어서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이제 사용하는 만큼의 과금을 통해서 어떤 필요한 순간에는 급작스럽게 굉장히 많은 GPU 파워를 끌어서 쓰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걸 또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AI에 관련된 워크로드는 다 클라우드로 올려서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대량의 데이터, 무제한의 데이터를 모아내고 말씀드린 것처럼 급작스럽게 엄청난 파워, 그 컴퓨팅 파워를 쓸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계시고요. 그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핵심은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모아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내서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와 같은 두 축, 데이터에 관련된 것,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계학적인 방법에서 시작을 했다면 거기에 AI나 ML을 통한 보다 진화된 그 분석 방법들이 포함되어서 예측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기존과는 달리, 그러니까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거대한 그 모놀리스 아키텍처, 하나의 아키텍처로 그냥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로 API로 구분되어진 마이크로 서비스로 엮여지고 그 각각의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엮어내서 탄력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서버리스를 쓰는 것, 거기에 AI를 얹혀내는 것, 이런 것들로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고객과의 접점, 그리고 회사 내부의 프로세스, 생산 라인, 이런 것들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내고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또 얻어서 그것을 그 각각의 티어에 다시 피드백으로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 적용된 피드백이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럼 변화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데이터가 또 변화될 것이고, 그 바뀐 데이터를 읽어보면 그걸로 또 다른 피드백을 얻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를 이뤄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데이터들의 포맷에 따라서 RDB를 사용하기도 하고 노스QL을 쓰기도 하고 간단한 레디스 캐시 같은 캐시 메커니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온프레미스의 환경과 있는 데이터와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서로 병합해야 되기도 하고, 혹은 엣지 단에서 스트리밍된 데이터를 그 안에서만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중에 또 어떤 부분은 서버 단에 함께 융합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이제 환경을 보통 구성하게 되고, 그 안에 그 아까 말씀드린 고도화된 분석 기법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보안이나 관제 측면에서의 어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이제 구성하게 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일관적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나눠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원래 온프레미스에서도 있었던 보다 그래도 좀 정형화돼 있고, 그것을 가지고 반정제를 통해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기 편한 형태로 좀 가공을 해놓고, 그거를 어떤 그 비즈니스 어널리틱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도록 하는 거와
비정형 혹은 반정형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공장에서 뭐 센싱되는 정보, 아니면 무슨 소리, 뭐 어떤 소음, 혹은 스트리밍 이미지, 어떤 그 CCTV 카메라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의 일종이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내고, 그것으로부터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래서 이런 그 두 개의 측면을 다 유지하도록 하는 환경들을 이제 꾸밀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다 어떻게 융합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영역이 각각으로 되어 있는 듯 싶지만 또 양쪽을 한데 엮어서 하나의 큰 뷰로 봐야 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엮어낼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제 환경들을 구성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예를 들자면 뭐 시냅스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 레이크적인 것, 그리고 머신러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과 기존의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관련된 그 구성을 다 하나로 녹여내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기존의 RDB나 이런 환경들, 트랜잭션 기반으로 저형화된 데이터들을 분석용으로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ETL이라고 말하는 그 과정을 거쳤고 그 사이에 벽이 있었다면 이 벽조차도 이제 허물어내고 어떻게 그냥 하나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플랫폼들을 진화시켜서 고객한테 선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을 모을 때, 지금 방금 아까 데이터 레이크를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할 때는 보통 기업에서 이제 하나의 커다란 통으로 이제 하나로 엮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각각의 도메인별로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고는 그 안에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 의미를, 인사이트를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과연 효율적인 구성일까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레이크가 옳고 뭐 어느 한쪽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양쪽의 방법을 또 하이브리드로 적절하게 취하는 형태의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말고 또 다른 접근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데이터 메쉬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각의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혹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 프로듀서,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중간에 가공하는 그 가공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화면을 제너레이션하는 어떤 그 어드밴스드 어널리틱 혹은 머신러닝 엔지니어, 그렇게 각각의 그 역할들을 나누고 그 사람들이 그 각각의 도메인별로의 역할을 그 자신의 영역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정제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 데이터를 끌어쓸 수 있게 적절한 메타데이터들을 다 충분히 엮어주고 그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가버넌스 툴로 함께 통합적인 형태로 관제해 줄 수 있는 그 구성을 내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요즘 많이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병행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 데브옵스, 그러니까 개발 관점에서 개발과 테스팅, 그리고 그걸 배포, 모니터링을 자동화시키는 그 데브옵스가 데이터나 AI 관점으로 가면 데이터옵스,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향상된 모델이 재배포되는 것을 자동화시키는 MLOps를 구축했다면 마치 그 예전에 모노리스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취하는 형태로 바뀐 것처럼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 하나로 센트럴라이즈 된 형태가 아니라 데이터 메쉬를 적용하는 형태로 좀 변화되고 있고 이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아키텍처로 그냥 참조 아키텍처로 그냥 그려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그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뭐 스트리밍 데이터건 뭐 아니면 그 어떤 데이터라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양한 그 데이터를 핸들링할 주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목표에 따라서 그 그룹을 나누고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써야 될 도구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엮어놓는
형태를 지금 이 그림으로 표현해 놓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데이터 프로덕트 팀, 뭐 온보딩 팀,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런 구성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버넌스에 관련돼서는 저희도 이제 그런 도구를 제공하고 있고요. AI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풀어내지는데 이렇게 앞서서 모아진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그 다양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분석 기법을 제공하기도 하고 예전에 AI, ML이 적용되기 전에는 못했던 어떤 비주얼, 그러니까 어떤 음성이나 아니면 비디오 이미지를 통해서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시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떤 애저 퍼시비라는 새로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손쉽게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한 엣지 사이드의 그 게이트웨이 모듈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비디오나 사운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로 간단한 프로토타이핑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뭐 이 웨이팅 큐, 그러니까 대기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대기를 하는지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고, 뭐 파킹랏에 어디가 몇 개나 비어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침입하면 안 되는 곳에 누군가 침입했는지, 공장 같은 곳도 위험존에 누가 존재하는지 이런 거를 바로 인식하는 것들을 손쉽게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소셜 디스턴싱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 간의 거리를 뭐 머신러닝으로 디텍트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뭐 해외에서 재밌게 시도된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 국회입니다. 벨기에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얼굴을 가지고 누군지를 식별했고 그 사람이 폰을 보고 딴짓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앞에 골뱅이 @ 마크를 해놓은 건 그 사람의 트위터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딴짓하는 것이 보이면 바로 이 구현이 되어 있는 이 솔루션은 그 사람 이름을 멘션하면서 그 사람 트위터 아이디로 정신 차려라, 좀 회의에 집중해라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기에 계속 트윗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잠시라도 딴짓하는 상황을 계속 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그 국회의원이 딴 것을 잠시라도 집중하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제 한눈을 파는 일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일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뭐 드론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뭐 공장의 어떤 생산 라인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 이런 것에 크랙이 있는지, 뭐 연료나 아니면 가스 배관 같은 것에 지금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이 동영상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 커다란 가교, 이런 건축물의 어떤 손상을 확인하는 것도 이 드론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적용하는 일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조류나 아니면 어떤 균열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녹이 발생된 부분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확인을 하면서 뭐 수백 장의 사진을 쭉 찍으면서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계속 측정하고, 그거를 이 실제적인 지도상의 어떤 위치를 다 표현을 하면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를 관리하는 분들이 손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 예전 같으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여야 될 일들을 드론과 머신러닝으로 해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 이미 저희 같은 경우 이제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제휴를 해서 엄청난 펀딩을 했고요. 그걸 근간으로 이제 GPT-3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언어 모델이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과 같은 수준의 어떤 대담을 나누기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인간이 하는 어떤 상상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토론조차도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이 언어 모델이 만들어졌었고, 근데 이 모델을 지금 GitHub 같은 공개 라이브러리들, 공개 소스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을 시켰고, 그 모델을 통해서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걸 작년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코딩을 하게 될 때 그것에 맞는 것을 자동 레코멘드 해주는 일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근래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알파 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언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컴페티션이 있는데 그 프로그래밍 컴페티션에서 나오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의 답을 이 알파 코드가 내도록 하는 이런 식의 시도들도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근데 AI에 관련돼서 항상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항상 그 어두운 면이죠. 그래서 이게 뭐 편향을 만들진 않냐.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 부분에서나 아니면 인종 편향적인 것, 뭐 성차별적인 것들에 대한 염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AI가 어떤 공공장소 혹은 뭐 이런 리테일 스토어에 적용되는 것들에 대한 반론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에서 뭐 월마트라든가 뭐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 AI가 적용되고 있는 리테일 스토어에 대해서 어디가 리테일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지를 공개하면서 일종의 이 불매 운동을 또 시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적용하는 거에 대한 윤리를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보안과 시큐리티 그리고 어떤 차별이나 편향을 배제하도록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얼마나 투명성이 있게 그리고 책임 있는 AI를 구현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따져보고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만드는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회사와 협력하는 경우에도 이런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와 관련돼서 아까 데이터와 AI를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요즘 또 연결되는 영역은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지속 가능성, 요즘 ESG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요즘 지구의 환경과 접목돼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과 비교해서 얼마나 줄었는지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뭐 기존의 상황들을 뭐 IoT나 이런 걸 엮어서 지속적으로 센싱하고 그것들을 기록하는 일들도 하게 되고요. 뭐 이게 꼭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내가 업무하는 환경, 뭐 빌딩의 전등부터 뭐 에어컨 이런 기본적인 환경이 소모하는 것들도 다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3단계로 좀 한 단계 더 나간다면 내가 뭔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급 라인으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았다면 그 공급 라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행위조차도 어떤 운송을 하면서 또 다른 탄소 배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것, 그러니까 나에게 공급하는 공급자에게를 통해서 발생시킨 것까지 다 측정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모아내고 이걸 어떻게 줄여낼지에 대한 노력을 하는, 그래서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네거티브 정책까지도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때 이제 클라우드를 엮는다면 각각의 티어별로 이게 얼마나 어떤 면에서 뭐 서버리스를 구현했다면 항상 그게 떠 있는 서버보다 얼마나 탄소 감축을 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일들, 그리고 그거를 측정해 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런 데이터를 근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포 서스테너빌리티라는 그 서비스가 올 상반기 중에 이제 공개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 기술들, 뭐 예전에는 어떤 장인 정신으로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아주 고도의 인지 능력, 그리고 테크를 접목한 것, 그리고 사람 간의 어떤 소통을 좀 더 기술을 접목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곳에 목표를 두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잡 랜드스케이프의 변화를 보더라도 그거에 맞춰져서 데이터 분석과 AI가 지금 앞에서 보면 1등, 2등의 가장 핫한 영역으로 나와져 있고요. 뭐 빅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상위권에 놓여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 데이터 입력이나 이런 기술
기술이 필요 없는 것들은 점점 사양 산업으로 이제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에 따른 어떤 직업군의 변화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플랫폼과 AI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표는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능성의 한계를 인지하게 되는 그 방법은 결국은 불가능을 넘어서는 영역으로 나아가 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까 AI가 그동안에 못했던 걸 해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새로운 플랫폼들을 근간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개인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끌어가고 기업의 경쟁력에도 큰 발전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